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심장 수술을 두 번을 했었는데, 어릴 때 한 번 했었고 몇 달 전에 또 심장 수술을 한 번 했었는데요. 어릴 때 수술했을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갑작스럽게 심장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들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진찰을 하고 판막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1년 정도 약을 먹으면서 계속 상태를 봐가면서 있다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됐고, 제가 이제 수술도 하고 요양도 하면서 그때 뭐 이것저것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직접 수술한 사람의 후기라든지 그런 영상 같은 게 없어서 제가 심장에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서 터득한 그런 지식들과 그 다음에 제 후기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소 영상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진지하게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서 이렇게 부정맥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심장이 일단은 갑작스럽게 두근거리거나 뭐 이렇게 쿵쾅대는 느낌이 들거나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고, 별 활동을 하지 않아도 피로하고 무력감이 있고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졸도 실신한 적이 있다, 이럴 때는 부정맥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증상을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병원에 가게 된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틀째도 그런 증상이 주기적으로 있어서,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고, 와이프가 이제 가까운 병원을 이제 예약을 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그 병원도 이제 사람이 많아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병원을 갔었는데요. 근데 병원을 가서 제가 받았던 검사는, 제가 병원에 가서 받았던 검사는 이 심전도 검사를 했었고요. 심전도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랑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도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심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심초음파는 이제 그 임산부들 초음파 검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장을 초음파로 검사를 하는 거라서, 보통 이제 판막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이 이제 비대증이 와서 심장이 한쪽이 커져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로 이제 피가 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저도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의사가, 이제 판막 전문 의사가 심각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활동성 심전도 검사가 있는데, 이걸 착용을 하고 조만한 이런 기계가 여기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 장치를 차고 24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수첩 같은 걸 주는데, 거기에 내가 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박이 좀 불안정하게 뛰는 증상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기록을 해서 나중에 제출할 때 의사가 그걸 보고 참고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한 첫날 제가 승모 판막 폐쇄 부전증이라는 증상을 제가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도 초음파라고 있어요. 이제 이 초음파랑은 다르게 식도로 가서 심장이랑 가까운 데까지 내려가서 더 정밀하게 검사하는 거고요. 이 검사를 받는다는 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의미인데, 일단은 이거를 받을 때는 마취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은,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맥박이 좀 분당 60에서 100회 이상 벗어나는 좀 규칙적이지 않은 거를 말하는데요. 부정맥의 종류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서맥, 빈맥, 심방세동이라고 있는데, 서맥이라는 거는 심장이 이제 천천히 뛰어서 이게 노화로 보통 생기는 대표적인 부정맥인데요. 어느 순간 심장 박동이 정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정지를 하면
실신을 하고 바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액인 줄 모르고 고혈압약을 먹게 되면은 맥이 갑자기 느려져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이나 무기력증이 심해지다가 졸도하거나 뇌진탕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섬액성 이 부정맥은 나이 드신 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맥이라고 해서 심장박동이 빠른 걸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맥박이 조금 틀립니다. 보통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좋은 맥박수가 보통 한 60회 정도고 평균이 7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제 맥박은 수술하고 나서 8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술 이전에는 제가 95회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평균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상태에서 95. 그다음에 조금만 걸으면 100, 110이 넘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좀 80회, 90회, 100회 이렇게 넘어가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심방세동은 빈맥이랑 좀 비슷한데 불규칙적으로 뛰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150회까지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근육 자체가 심장도 근육인데 이 근육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보내서 심장박동이 좀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근육 조직인데 이 근육 조직이 두꺼워져서 펌프질도 충분히 안 되고 혈액이 부족하게 나가게 되면은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온몸에 피가 이렇게 제대로 돌지 않게 돼서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이 심장을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일 경우에는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심방세동의 증상에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증상이 있고, 숨이 좀 헐떡거리면서 차는 증상이 있고, 쉽게 지치고 잦은 불안감이 있고 가슴 두근거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수술을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천성 심실중격혈손증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게 구멍이 메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좀 지켜보다가 구멍이 메워지지 않아서 9살 때 수술을 했고요. 심실중격혈손증이라고 하고, 이거는 심실중격에 구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심실중격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구멍이 남아있는 기형으로 선천성 심질환 중에서 약 25에서 3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심장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심실, 우심방, 좌심실, 좌심방인데요. 요 위쪽을 심방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몸에서 왼쪽, 오른쪽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심방 중격혈손이고 얘는 심실 중격혈손인데요. 밑에가 심실이고 위에가 심방이니까 위에 구멍이 나는 거를 심방 중격혈손이고 아래쪽에 구멍이 나는 거를 심실 중격혈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가서 폐를 거쳐서 폐에서 충분한 영양분 있는 산소를 거쳐서 다시 피가 이 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이 심실로 들어가서 이 근육이 확 조여져서 다시 대동맥으로 나가서 온몸으로 피가 퍼져나가는 그런 원리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요 부분 판막이 손상이 돼서 최근에 수술을 한 건데, 보통 나이를 들게 되면 요 부분의 판막에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여기는 피가 들어오는 데라서 여기서의 압력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여기서의 압력은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상당히 센데, 여기가 헐게 되면은 여기 심실이 엄청 커집니다. 커지면서 피가 여기 뭉쳐있게 되고 이쪽으로 잘 퍼지지 않게 돼서 몸에 좀 문제가 있게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심실 중격혈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이게 구멍이 나면은 여기 구멍을 메워야 되는 수술인 건데요. 심방 중격혈손도 마찬가지고요.
심실중격결손증에 대해서 옛날에 들은 바로는 이 선천성으로 기형이 되게 많은데, 이 구멍이 만약에 작을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또 나이가 들면서 구멍이 다시 메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구멍이 클 경우에는 어릴 때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들어왔다가 폐를 거쳐서 다시 산소랑 결합을 해서 다시 깨끗한 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혈액이 새게 되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새 나가는 혈액이 양이 적으면은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는데, 새 나가는 혈액 양이 많게 되면은 운동 능력이 감소하고 애가 좀 창백하고 반복적인 폐렴에 걸릴 수도 있고 성장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 같은 걸 좀 거의 안 하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없어서 좀 빌빌거리긴 했는데 성장장애는 오진 않았고요. 제가 키가 지금 183이니까 성장장애는 오진 않았었습니다. 아기가 수유할 때 힘들어하거나 쉬면서 먹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아기의 그 체력에 따라 또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런저런 소아과에서 진료를 하다가 심장에서 잡음이 발생이 된다면은, 잡음이 들린다고 하면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피가 새면은 심장에서 피가 새는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소리가 나갖고 엄마가 맨날 귀를 대고 수술하기 전까지 항상 그렇게 신경을 좀 쓰셨었습니다. 일단은 심실중격 결손이 좀 있으면은 애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더 정밀하게 좀 관찰을 해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심장의 그 원리인데, 혈액이 이제 위쪽은 이제 심방이고 아래쪽이 이제 심실입니다. 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심실에서 조여주면은 혈액이 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심실로 들어와서 심실을 수축시키면 다시 피로 확 보내주는 역할인데, 동시에 보냅니다. 동시에 얘는 보내서 폐로 가고 얘는 대동맥으로. 이제 대동맥은,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심장이 있으면 이렇게 대동맥이 엄청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의 혈관은 엄청 굵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 굵게 되고, 그래서 심장에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도 크게 보내주고, 이 팔로도 양쪽으로 크게 보내주고, 이 척추 쪽으로 해서 이 다리 쪽으로도 엄청 굵은 라인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이거는 스텐트인데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 같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격결손으로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수술을 했을 때는 제가 9살 때니까 벌써 한 30년 전쯤인데요. 그때는 제가 시골에서 워낙에 못 살 때고 서울 쪽으로 오기 좀 힘들었었는지 저는 이제 청주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청주 리라병원이라고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 병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지금 요번에는 제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 계양구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라고, 이 세종병원이 알고 보니까 심장 수술에서는 꽤나 큰 유명한 병원이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검사를 하려고 이 계양구에 새로 깨끗하게 생긴 병원이 있길래 간 건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세종병원이 이제 새로 하나 더 만든 병원이더라고요. 같은 세종병원이라서 우리 의료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수술을 했을 때는 이 절개를 꽤 크게 했는데, 절개를 꽤 크게 했는데, 이쪽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한 이 정도의 절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절개를 했고, 어릴 때 한 거라서 이 흉터가 더 크게 돼서 이거보다 조금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수술한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 오른쪽 가슴 밑에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좀 더 좋아져서 이쪽으로 이제 로봇 수술, 여기 보시면은 로봇 수술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밀하게 이렇게 로봇 수술로 하는 거라서 이게 조금만 째고 흉터가 옛날만큼 이렇게 안 남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세 군데 정도 작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길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요 목 있는데 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혈관이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 수술을 할 때는 이 심장이 지금 일단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펌프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펌프를 이용해서 이게 산소 공급기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랑 산소를 교환하고,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다시 몸속 동맥으로 다시 들어가서 온몸으로 다시 퍼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는 폐를 쓰질 않는 거죠. 폐에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건데,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숨 쉬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숨을 작게 쉬다가 나중에 크게 들이쉬면 엄청 가슴이 아픈데요. 그 부분 때문에 따로 숨 들이마시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됐었습니다. 네, 요거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먼저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증상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을 제가 요번에 이제 앓게 되었는데, 아마도 선천성인 부분이랑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나이 들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정의를 내리기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네, 이게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이 오게 되면은 이 정상적인 승모판막을 요 확대한 사진을 보시면 요렇게 잘 이렇게 막고 있죠. 여기가 심방이고 심실인데, 이게 이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손상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혈액이 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방으로 이게 피가 이렇게 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줘서 이렇게 대동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다 보내주지 못하고 이렇게 피가 새는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이제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판막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보통 이거는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30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30대 수술하신 분이 한 두세 분 있다라고 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도 했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저 스스로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그런 병명이 내려지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일단 심장에는 판막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심방이 2개, 심실이 2개니까 총 이렇게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게 판막 단면도이고요. 판막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우심방이랑 우심실을 연결해 주는 거를 삼천 판막이라고 하고, 그다음 우심실에서 폐동맥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폐 쪽으로 가는 이쪽이 폐동맥 판막이고요. 그다음 폐를 거쳐서 다시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여기를 이제 승모 판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동맥으로 가는 이쪽을 대동맥 판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막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이 승모 판막이고요. 다른 곳은 이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었습니다. 네, 아까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경식도 초음파라고 이 심장 가까이, 식도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서 심장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역류되는 피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은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염분 섭취를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염분을 많이 먹게 되면은
물기가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심장 맥박이 좀 빨라지게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걷는 운동 같은 경우에 좀 해주셔야 되고, 이런 약을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해주면 이뇨제랑 뭐 혈관 확장제, 강심제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약을 먹는 동안은 좀 안정이 되니까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수술이 끝나고 수술을 다 하고 나서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을 계속 먹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와파린은 초반에만 먹다가 지금은 이제 아스피린이 들어가 있는 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을 이제 심장 관련된 사람은 와파린이라는 약을 먹게 되는데요. 와파린 약이 뭐냐면 여기 같이 나와 있나? 와파린이 뭐냐면 혈액을 되게 묽게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용량으로 드셔야 되고, 이게 하루라도 까먹게 되면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게 되면은 좀 그거를 까먹었다고 다른 시간대에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 건너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상태가 갑자기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좀 불편하게 되는 거고,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와파린 복용자라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실 때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과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치질 수술을 하더라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병원에 오셔가지고 약을 복용을 중단하는 거를 의사랑 같이 상담을 해서 며칠 동안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게, 이게 와파린을 복용하게 되면은 일단 와파린을 복용 안 했을 때는 이제 혈액이 다시 조금 텁텁해지니까 그때 뭐 혈전 같은 게 생겨서, 혈전이 이제 혈액 덩어리 같은 건데 그게 나중에 뇌로 가게 되면은 뇌졸중이 와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전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혈전이 되게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인공판막인데요. 이 인공판막은 여기 기계 판막이고, 이 뭐 화장실 배관 같은 데 보면 이거 환기구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직 판막이고요. 이거는 돼지 조직으로 만든 건데, 얘도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얘가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은 얘가 조직이 다 손상이 돼서 다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 판막을 수술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어르신 중에 나이가 이제 뭐 70대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한 15년 이상 살기 힘드니까 요런 걸로 수술을 하시고요. 이 기계 판막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기계 판막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구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혈전이 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 뭐 일본 드라마 로켓 발사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놨는데, 전에 이제 심장 수술 하기 전에 일본 드라마를 본 것 중에 이 변두리 로켓이라는 일본 드라마에 이 로켓에 들어가는 밸브를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밸브에 대한 거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로켓에 들어가는 중요한 밸브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심장 관련된 저희 인공 판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변두리 로켓이라는 드라마에서 알게 된 건데, 이 부분이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심장 조직과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을 해 놓으면 이 부분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조직과 딱 들어맞게끔 되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크기가 유아부터 성인 거 크기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크기에서 이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직물인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드라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피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 밸브가 그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예, 이게 지금 판막의 단면도인데 이게 정상 판막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좀 심하게 손상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직이 손상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심하게 손상이 됐으면 이거를 이제 꼬매서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제거하고 이 인공 판막으로 이렇게 꼬매서 요걸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이렇게 심하진 않았지만은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 인공 판막을 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기대를 이제 크게는 하진 않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인공 판막은 안 달게 되고 이것들을 꼬매서 제대로 이제 좀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하신 선생님이 세종병원 부천세종병원에 유재석 과장님이라고, 개그맨 유재석이랑 이름이 똑같고요. 유재석 과장님께서 수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께 이제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제 이제 주치의로 담당을 해주셨던 친절하신 김경희 과장님, 여기 인천 계양구에 있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의 김경희 과장님이고요. 지금 그분은 지금 미국에 잠깐 그 연수를 가셔가지고 1년 있다가 오실 건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김혜미 과장님이라고 그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김혜미 과장님도 친절하게 잘 진찰을 해주십니다. 일단은 부정맥으로 의심이 되거나 판단이 된다면 뭐 술, 담배 이런 거 다 끊어야 되고요. 커피도 마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제 수술하면서 담배도 이제 끊었거든요. 담배도 끊고 술은 가끔씩 맥주 정도는 먹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 환자가 피하면 좋은 음식은 일단 고혈압이랑 관상동맥 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육류나 아니면 튀긴 음식을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와파린이 혈액을 묽게 하는 것인데, 녹즙류나 이런 채소, 푸릇푸릇한 이런 채소, 그 다음에 콩, 청국장 이런 거는 혈액을 다시 응고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과도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아스피린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아는 게 좋은 게, 스텐트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맞은편에 이제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신데, 이거는 수술이라고 안 하고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다라고 이제 여기저기 작은 병원들에서도 수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시술을 하다가 오히려 혈관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터뜨리게 되면은 심장 안쪽에서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절개 수술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응급처치가 안 돼서 작은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작은 병원에서 하는 거는 성공을 뭐 하면 좋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시는 게, 시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스텐트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혀갖고 쓰러져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바로 시술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어디 병원을 바로 큰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응급한 상황에서 바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배관이 있고 이런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 배관이 들어가서 여기에 공기를 부풀리고 요 망 같은 걸로 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게 쭈그러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이 과정에서 잘못되면 이게 혈관이 오히려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자세하게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장시킨다, 이런 원리이고요. 그래서 메인 이런 큰 혈관으로 이게 타고 들어가서 작은 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디가 막혔는지 바로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뭐 그 CT 촬영으로도 아마 그게 증상이 아마 나올 거예요. CT 촬영하면은 온몸에 혈관이 막힌 데가 있는지 그걸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MRI는 엄청 비싼 거고 CT는 싸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수술한 데는 세종병원 이렇게 부천에서 수술을 하고, 부천에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틀 정도 있다가 메디플렉스로 옮겨서 2주 동안 있었거든요. 원래는 한 부천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퇴원을 해도 됐는데 제가 메디플렉스에서 2주 동안 있었던 이유는 메디플렉스가 일단 인천 계양이고 저희 집도 계양이기 때문에 일단 집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하기에도 좀 가까워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 병원도 되게 쾌적하고 깨끗해서 있기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이 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시기였었어가지고 저한테 막 달려들고 이러면은 그 흉터가 번질 수도 있어서 최대한 좀 오래 있었어요, 병원에.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2주 이상은 못 있겠더라고요. 네, 그나마 이 메디플렉스 병원은 4인실이 다예요. 4인실 이상은 없기 때문에 뭐 6인실이나 8인실은 없고 4인실인데 엄청 쾌적하게 공간을 크게 이렇게 갖고 있어서 엄청 쾌적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심장 수술 하실 분들은 이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한번 들리셔서 병실도 한번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입원해서 꽤나 오래 있어야 되는 데인데 병원 한번 이렇게 잘하는 대로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수술한 세종병원을 추천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추가로 폐부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폐부종은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폐정맥 및 모세혈관 내에서 폐 간질 조직과 폐포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폐포와 기도에 우려되어 가스 교환을 악화시켜 저산소증을 일으켜 심한 호흡 곤란을 야기하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을 하기 힘들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상 폐포랑 폐포 부종을 보시면은, 정상 폐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물이 차면은 이렇게 돼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엑스레이가 깨끗하지 않고 약간 뿌옇게 나오게 되는데요. 심장 기능이 갑작스럽게 저하되면은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바로 호흡을 하기 힘들어지는 상태는 아니고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응급 처치를 하고 앰뷸런스를 부를 정도의 시간 확보는 할 수 있다라고 들어서 저는 일단 항상 A4지에 병원 주소랑 제 연락처, 그 다음에 가족 연락처를 적어서 차에도 놔두고 다니고, 그다음 가방에도 있고 지갑에도 있고 회사에도 놔둬놓고, 그런 비상 상황을 우려해서 항시 그렇게 다녔었는데요. 폐부종으로 되면은 여기는 이제 즉각적으로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산소 요법을 해야 되고, 다른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내려가면은 뇌나 심장, 콩팥을 비롯한 신체 기능에 치명적이니까 코나 입으로 산소를 투여해서 산소 포화도가 최소한 9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폐부종일 때는 갈빗대에 관을 넣어서 물을 빼내기도 하고, 약물, 그러니까 이뇨제를 투여를 하고 체내 수분을 빼내는 약물요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제가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호수를 그 심장 쪽에 연결을 해놔서 그쪽으로 핏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뺐었는데요. 먹는 약도 이뇨제를 먹었었고요. 그리고 약 때문인지 오줌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빼내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에 이제 피떡이 져서 거기를 계속 빼내야 된다고 해서 약을 계속 이뇨제 처방을 받고 소변을 좀 자주 넣었었고요.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이뇨제가 콩팥을 통해 나트륨과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면 체내의 체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수액을 투여하면 폐부종이 오나요?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은 수액의 양과 투여 속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속도를 본인이 수액의 그 링겔 속도를 본인이 올리시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관찰해서 천천히 적은 양의 수액을 주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별 무리가 없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하거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 빠른 시간에 수액을 맞게 되면은 심장에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폐부종이 와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겔 같은 거는
항상 조심해서 수액의 양과 속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맞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맞은편에 있던 아저씨가 50대였는데 한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대기 상태였다가 제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 이식 수술을 하러 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성공을 하시고 지금 잘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심장이 근육 조직이 망가져서 재활동을 못할 경우에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고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심한 폐동맥 고혈압이나 신기능 또는 간기능 장애나 활동성 전신 염증이 없어야 하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심장 이식을 하게 되면 합병증 같은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이상 기능이 있을 시에는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장 이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식 후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장기를 받는 것에 따른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수술 전후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면역 억제제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면역 억제 기능이 과도하면은 거부 반응은 생기지 않지만 박테리아나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고, 면역 억제 기능이 부족하면 반대로 거부 반응이 생겨서 심장 기능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 전에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항상 조심을 하면서 헬스장에서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요. 가벼운 웨이트랑 그 다음에 유산소로 러닝머신으로 걷는 것 정도를 꾸준히 계속 했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고 수술하기 며칠 전까지도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제가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일어나서 걸어 다녔었는데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보통 심장 수술하게 되면은 한 며칠 다들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게 되는데 저는 다음날 바로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또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 상태를 건강하게 해놓으면 수술 후에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세종병원이 메디플렉스 세종병원보다 생긴 지 오래된 병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료진들은 거진 부천세종병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으로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일단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시설이 좋고 깨끗하고 중요도가 좀 낮은 심장수술 같은 경우에는 메디플렉스에서 해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판막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니까 부천세종병원에서 하는 게 좋은데, 심실중격 결손 같은 경우에는 심장 수술 중에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메디플렉스에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의사가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 가셔도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을 부천세종병원으로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천세종병원은 수술 후에 6인실로 안내를 해주는데 6인실인지 8인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6인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6인실인데 엄청 불편합니다. 자리도 좁고 불편하고,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4인실이고 6인실은 없습니다. 4인실이라서 엄청 편하고, 그 간호사들이 호실마다 딱 3명씩 지정되어 있어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간호해주는 것도 훨씬 잘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심장재단과 미랄심장재단이 있는데, 미랄은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국심장재단은 여기 보시면은 수술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상황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이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수술비는 의료보험 포함해서 보통 제가 수술한 판막 수술 같은 경우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입원을 한 2주 정도 했었고, 거기 식사도 같이 했었고, 수술비 해서 그 정도 가격이 나왔는데, 원래 가격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300 정도가 나온 거고요. 네, 의료보험이 안 되는 만약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미랄심장재단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니까 외국인이실 경우에는 요 미랄심장재단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맥박을 자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저는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샀었는데 이런 거를 사시면은 얘네가 이제 24시간 체크를 해주니까 맥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24시간 체크를 하셔서 항상 본인의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워치 또는 이름이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이런 심장 박동 모니터 이런 걸로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항상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저는 심장수술 2번 한 사람으로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